네, 지금 오늘로 예정됐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큰 소리 나더니만 지금 1시간 반 만에 파행이에요.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고 이 후보자가 입장도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자료 제출률이 한 20% 수준이다라면서 이제 사실상 청문회 보이콧하기로 결정했고 민주당은 그동안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경우는 없다고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가 일정 변경 등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무책임하죠. 사실 야당이 야당으로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고 또 논란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장에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청문회마저도 거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야당의 역할이 뭐고 야당이 왜 있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께 검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국회의원들이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각종 의혹들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대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부정 청약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텐데 그리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절대 부적격자다라고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청문회 자리에 세워서 왜 부적격자인지 왜 이 사람이 되면 안 되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도대체 왜 피합니까? 사실은 이거를 피함으로써 오히려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조금 숨 쉴 틈이 생긴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야당의 의도도 모르겠고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해운 후보자를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고 그냥 우리 당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료를 받기 위한 어떤 의회 전략이길 청문회 전략이기를 좀 바라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끝까지 보이콧해서 청문회를 무산시킨다? 글쎄요. 우리 당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원내가 아니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뭐 많지는 않지만 원내에 계시는 분들께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에서 오늘도 지금 나온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그 임차료와 관련돼서 월세와 관련돼서 오늘도 나온 지금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 3대 영린이 부동산 입시 군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부동산 입시 군대는 전 국민이 너무너무 힘들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공직자들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해운 후보자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비싼 아파트 이름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건희 씨 때문에 뭐 브리온이니 하는 처음 보는 브랜드들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 때문에 뭐 원베일리니 원펜타스니 뭐 또 있었죠? 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이름들을 국민들이 왜 지금 알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좀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침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혜건 님이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검증해야죠 하셨고 최 의원님도 아니 그러니까 왜 거부를 할까요? 정치적인 다른 셈법이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저는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큰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야당이 청문회 일정 합의해서 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국민들의 권리를 뺏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영린이다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부정청약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아들을 위장 미혼을 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부양가족으로 만들어서 청약 당첨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중대한 의혹인데 이거 뭐라고 해명하는지 육성으로 듣고 싶은 게 국민들의 마음 아닐까요? 이거 국민들의 권리를 야당 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뺏어갑니까? 국민 검증의 자리인데 이 자리를 국회의원들이 보이콧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큰 실책이고요. 명분도 없습니다. 지금 뭐 자료 제출이 뭐 덜 됐네. 뭐 후보자가 가야 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니까 청문회를 거부한다? 이게 어떻게 국민들께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저 어쩌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의혹 정도 말고는 더 날카로운 어떤 질문들이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무능하고 전략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나. 빨리 청문회 열어야 됩니다. 그럼 단독 청문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단독 청문회로 가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걸 원하는 바는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당연히 여야가 함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고 또 국민들께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차하면 단독으로 뭐 어쩌면 그게 반쪽 청문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증 과정은 국민들께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뭐 단독 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들어가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앞에 방송에서 개혁신당 쪽 패널이랑도 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오는 네. 길인데 이게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 보수의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좀 자존심이 상하는 지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수에서 어떤 아젠다 세팅이라던가 주도권이라던가 대야 공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107석인 우리가 아니라 3석인 개혁신당이 오히려 우리 당을 지금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이 경우도 우리 당에서 보이콧을 했는데 천하람 의원이 혼자서 개혁신당에서 굉장히 또 활약을 해주게 되면 그게 우리 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은 우리 당에게 기대를 했던 모습인데 그에 대해서 얼마나 또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107석 보수의 어찌 보면은 대표 정당답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 열었거든요.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재심 신청 안 하겠다, 떠나겠다. 대신 제명을 결정한다면 총까지는 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일단 원래는 이제 김병기 의원이 제명 처분을 받았죠. 윤리심판원에서. 근데 이제 윤리심판원의 재심 절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 절차는 결정문을 받고 나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재심을 일단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결국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제명 처분은 윤리심판원의 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최고위의 뭐 과정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의원총회에서 투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총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행법과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 당원 당규상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정당법 33조 보면은 이제 현역 의원들을 제명할 때는 뭐 당원의 절차도 거치지만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당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명이라는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 또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당에서는 의총을 거쳐야 되는 부분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도부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다만 김병기 의원이 물론 뭐 또 일각에서는 너무 늦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당의 부담이라든지 또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좀 그런 부담이나 심적인 이런 부분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본인이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수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입증할 자료가 있다라고 했고 그걸 준비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제출해서 수사에 가서 본인이 이제 무혐의를 받고 다 털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좀 수사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한 게 있다면 또 억울한 부분 풀리고 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뭐 책임지고 이렇게 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까지 비토를 받는 모양새가 되는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과반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게 돼버리니까. 근데 이 제명이라는 절차는
뭐 우리 당에서도 지금 그 제명이 지금 적이되고 있지만 제명이란 절차는 장윤조 변호사님도 잘 알겠지만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적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특히 이제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법에서도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절차의 연결성이 깨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의 효력이라든가 적법성 문제가 계속 꼬리표를 달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아무리 희망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침에 제가 이동학 최고위원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절차 밟을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뭐 아직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온 건 네. 없고 다만 정말 제명을 처리를 하면 또 정당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겠죠. 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재추진하고 있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둘러싸고 지금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촉발은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당권 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 자제돼야 된다. 조금만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두구 최고위원이 이거 재갈 물리기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공개사가 요구하니까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오해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지 문정복 최고위원이 이런 1표제 놓고 이제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공개적으로 좀 충돌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충돌이라기보다는 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 차례 1인 1표제가 한번 뭐 올라다 부결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의 논의는 좀 내부적으로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크게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뭐 갈등 양상이나 또 설전 양상으로 갈 뻔했던 부분들도 저는 매끄럽게 박수현 수석이 이 부분을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을 시킨 거라고 보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 좀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도 얘기를 한 게 뭐 해당 행위다라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던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1인 1표제에 대해서 뭐 공개 반발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1인 1표제의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시지만 특히 관련해서 지금 현 지도부에게도 이게 적용되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투표할 때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가적인 의견들이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당 내에서 뭐 1인 1표제를 놓고 뭐 찬반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세심하게 내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또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 1표제가 우리 당은 지금 실현되어 있거든요. 우리 당은 대의원한테 그 가중치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니까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이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당에서 어떤 그 선출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좀 크겠구나. 우리 당보다. 그런 측면에서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요즘 양당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1인 1표제가 정당 민주주의에 좀 더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문제는 1인 1표제를 이런 식으로 이상론적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 약간 양당에서도 과격한 그리고 가장 강성의 당원들이 양당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그 영향을 주는 그러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민주당은 우리랑은 되게 민주당이 항상 보면은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까지 강조하는 것 치고는 되게 지역위원장과 의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우리 당은 이미 이런 게 없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1인 1표제에 반대를 하는 그 목소리가 그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도 보면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강성층들의 입김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조금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주의니까 다 옳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의 극단화에 조금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민주당은 대의원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가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는데 사실 대의원제라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는 있긴 있어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이제 열세 지역 뭐 이른바 전략 지역에 대해서 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려 차원에서 분명히 대의원 제도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시대를 거쳐 오면서 특히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 권리당원들의 주권들을 굉장히 또 권리당원들의 당원권을 높이 또 이렇게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당원 정당이 돼야 된다. 당원 중심주의 정당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정청래 당대표의 공약이기도 했고 이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는 뭐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이견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이 세부적인 부분, 특히 이제 전략 지역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세부적인 조율을 잘 거쳐가고 있고 이번에 이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또 의결 절차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건강하게 자리 잡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제는 우리 당도 있어요. 네. 있는데 우리 당은 이제 대의원들이 물론 이제 우리 당도 대의원들은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거의 다 임명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죠. 근데 대의원들에게 몇 배의 표를 가중해 주지 않아요. 뭐 민주당처럼 20배 이렇게 해주진 않고 우리는 이제 정국위가 이제 전당대회 1인 1표의 전당대회를 대체할 때가 있는데 전국위에 대의원들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한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의원들한테 가중을 주지는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제도가 좀 신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예.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판결 얘기 잠깐 해보면 윤석열 피고인에게 체포방해 혐의 사실은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쭉 읽을 때 네. 재판장이 이제 막 반응이 저러다가 야 100년형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재질이 중하고 막 이러다가 초범을 이유로 감경한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어떻게 재범이 가능하냐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나왔거든요. 변호사님들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 기계적이죠. 사실 뭐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뭐 초범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입니다. 또는 뭐 범죄 전력 그러니까 전과가 없다라든가 뭐 초범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뭐 재범의 위험성도 별로 없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가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요소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있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 법적인 잣대로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너무 기계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초범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에게는 이런 양형 요소가 바로 고려돼도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가 자신이 이제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경호처를 사병화해서 체포 방해를 했다라는 엄중한 혐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판 판결문에도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초범 감형을 그대로 적용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법적으로 바로 모순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 감정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좀 어긋난 판결이라고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을 감경해 주는 건 재범의 위험성이 별로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범일 뭐 초범, 재범 이런 걸 따지기 어려운 범죄이고 특히 이제 2월에 있을 이렇게 되면 주기현 재판장이 이제 판결문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을 텐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에게도 내란이 초범이니까 깎아줍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내란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초범, 재범이 있을 수 있나요? 내란을 그러면 재범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판결도 초범이라고 바로 형을 유리하게 참작해준 부분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검이 이 부분을 항소를 해서 저는 2심에 가서 항소심에 가서 이 부분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기현 재판부가 내란에 대해서 초범이다 이런 식의 기계적인 적용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긴 했어요. 뭐 보통 얘기할 때 초범 얘기 나오는데 설마 그런 얘기가 들어가겠어 했는데 실제 그게 반영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호처에게 총 보여줘라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내전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초범 재범 따질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뭐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 대한 약간 과도한 비난이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측면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 재판이 본인들이 원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 방향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판단을 이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수처에게 내란 수사권이 있다.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 수사권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당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게 형법에서는 되게 적법 절차가 중요한데 이 적법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심 법원이 공수처에게 관련 사건으로 내란 수사권이 있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잡아줘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조금 감형하거나 빼낼 수 있는 가장 큰 논리 구조였는데 그 구조를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위원 재판부에게도 바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부분을 넣어놓고 형량은 깎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좀 약간 그런 기계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법률가들은 그 부분을 더 크게 보죠. 야, 이걸 인정해 줬네. 그러면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절차적인 문제로 다툴 거는 다 사라진 겁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 안 그래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체포 영장이 불법이다. 뭐 영장 쇼핑했다. 뭐 이런 부분에서의 그 부분을 다 깼잖아요. 사실은 네, 재판부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체포 영장 불법이다. 수사권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관저 앞에 직결했던 45인의 국민의힘 의원들 뭐냐? 그냥 있어도 되냐? 왜 침묵하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SNS에 나는 여전히 그 주장을 입장이 변함이 없다. 지금도 동일하다.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뭐 법률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뭐 우리 당의 상황을 지금 놓고 보면 당시에 그렇게 40몇 명이나 갔을 때 같은 그런 분위기를 생각을 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이런 얘기. 예,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당시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입장에서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임하면서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거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관저까지도 가고 그랬던 분들이 막상 이렇게 형이 선고가 됐을 때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하기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지만 아마 본인이 가장 지금 어찌 보면 현타가 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우리 당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외치던 윤어게인의 그것이 드디어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그럼 작년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불과 1년 전이네요. 1년 전 그때 관저 앞에 직결했던 그 의원들을 보면서 참 개탄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선고가 아직 안 나왔지만 구형이 나오고 사실 요 체포방해에서 선고가 지금 5년이 나왔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판단을 내렸는데 왜 조용한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율사 출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본인의 입장이 그대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왜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제가 또 마음속으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건 그때 그 선동적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자신의 청년 시대를 다 날려먹고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을 했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이제 저희 당의 원외 당협위원장 그 단톡방에 있었는데
제가 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탄핵 반대하는 그런 쪽의 당협위원장분들이 저한테 박상수 변호사니까 이 청년들을 위해서 변론을 해주러 와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죠. 이렇게 사법부를 침탈하는 행위를 우리가 옹호해서는 우리가 보수 정당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법치주의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근데 그때 그렇게 그 목소리를 높이고 선동을 했던 분들은 지금 다 빠져 있고 그때 선동됐던 그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의 전과를 남기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선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때 1년 전이죠. 네. 그때 그 관저 앞에 몰려갔던 그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다 지금 생각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장을 왜 안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나경원 의원은 입장을 뭐 계속 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저는 국민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해주셔야만 그래야만 그 의원들에게 그게 가장 강력하게 또 책임 지우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전에 그 갔던 게 다 지금 영상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상황이고 재판부는 체포 영장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주장됐던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명확하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소심 가서도 전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19일에 있을 내란 수계 재판에서도 당연히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도 인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유죄로 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수요일에 한도수 전 총리에 대해서 선고가 있거든요. 내일 네. 모레 나옵니다. 모레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위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혐의인 내란 방조 혐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방조는 공범입니다. 공범이 되려면 정범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정범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인데 그러면 정범이 있어야만 방조가 있는 것이라면 결국 내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 필연적으로요. 정범의 고의,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그럼 결국에는 그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이 있었는지 내란의 구체적인 요건들에 대한 판시가 있을 것이고 저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때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리되는 첫 번째 판결이 수요일에 나올 거라고 보이고 이렇게 되면 2월 19일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사실은 이제는 예견 가능해지는 형태로까지 뭐 미리 보기 예고편 수요일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